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서울 지역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밀린 환자 사례가 잇따르는 등 진료 공백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한 비윤리적인 행동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공천 심사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이 경선을 확정하지 않은 지역구에 대한 인력 배치를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부터 사실상 컷오프로 여겨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시작합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 한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유럽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구급대원인 제보자는 나발리의 시신에서 멍자국들이 발견됐다며 병련을 일으킨 사람을 붙잡을 때 생기는 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 중반에는 영하권 추위와 함께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7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진료 중단을 예고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요 대형 병원 5곳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내고 내일 아침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병원 5곳에만 전체 전공의 21%가량인 2,700여 명이 소속돼 있어 한꺼번에 떠날 경우 진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제출 시한인 오늘까지 얼마나 많이 사직서를 낼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최근 집계치인 16일 자료를 보면 모두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냈고 수리된 사직서는 없습니다. 정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103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3명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의대생 역시 전공의가 일손을 놓기로 한 날 집단 휴학 등으로 가세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전공의들 사직서를 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고 교수들이 이미 당직 스케줄을 짜서 돌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못 버티는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도 사표 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25일 규탄 대회를 열고 회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기한 파업 같은 투쟁 시작과 종료 시점을 투표로 결정할지 말지를 묻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의사단체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면서도 업무 개시 명령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공의 분들이 실제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뒤 복귀했다 다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공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또 집단 행동이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전국 400곳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 과목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오늘 소아청소년과 1년 차에서 3년 차의 사직서를 전달하고 아침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고 오늘 예정된 수술의 절반 이상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세브란스뿐 아니라 다른 빅5 병원인 서울대와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상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아침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병원들은 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 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의료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의 집단 행동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라는 건데 실제 집단 행동이 벌어지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는 의사들을 향한 호소로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맹 휴학이나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을 언급하며 의료 공백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전문의인 한 심장내과 의사가 아이들 졸업식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사연까지 전하며 필수 의료 분야 보상과 같은 기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낡고 불합리한 의료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입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행동이 의대 정원 협상과 이어지는 일은 없다는 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증원 규모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정원 확대 규모를 줄이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선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엄정 대응이란 기조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업무 복귀 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에 대한 원칙적인 법 집행 방침과 함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의료계에 대한 간곡한 호소라는 이번 담화는 의료 공백으로 실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여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지난 2000년 첫 의료 파업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과거 세 차례 의료 파업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신지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의사들이 처음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였습니다. 당시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하도록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총 5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집행부 단식과 집단 휴진, 거리 행진까지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안이 개정될 수가 없는 현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그대로 이번에 휴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에도 파업은 계속됐고 결국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이끈 의협회장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원격 의료 추진에 반발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비율이 전공의 참여율에 못 미치는 등 내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오늘 환자분들께 잠시 고통을 드리더라도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2차까지 간 집단 휴진은 정부와의 합의로 철회됐지만 당시 의협회장 등 집행부 2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은 이번 집단 행동 배경과 가장 유사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의료에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파업에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파급력이 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고발에 나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역할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정책 철회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이 4년 만에 다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결국 이번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공천 심사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이나 경선을 확정하지 않은 지역구에 대한 인력 배치를 논의합니다. 지난주 닷새 동안 후보자 면접 심사를 끝마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단수 공천 86곳과 전령 공천 3곳, 경선 44곳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이르면 내일부터 지역구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오늘부터 사실상 컷오프로 여겨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에 따라 전략이나 단수, 경선 후보자들도 이번 주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20%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레와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관위 추가 심사 결과 발표에서 윤곽이 차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지대 통합 세력인 개혁신당에서는 선거운동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 김종민 최고위원이 합의 정신을 흔든다며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판하자 이준석 대표 측은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새로운 미래 측 인사인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선거운동 전권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통합 합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이 대표로 정한 만큼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권한을 넘겨주더라도 최고위원회 검토를 거치자는 겁니다. 이 합의의 원칙, 합의 정신을 깬다. 이거는 통합 합의를 흔드는 일입니다. 서로 간에 공개적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간에 사과하고 양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공천이나 당직 임명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천을 맡겠다던 여당 대표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복주 전 부대표 역시 입장을 내 이준석 대표가 대화는 거부한 채 권력을 이용해 일종의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인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배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에 대해선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정확하게 말하라고 지적했고 통합 합의문상의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전결로 정책 발표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두 가지 이견을 놓고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는데 구태여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선언 일주일 만에 그것도 법적으로는 합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신당 내 세력 간의 파열음이 불거졌습니다. 정치적 색깔이 제각각인 제3지대의 화학적 결합이 과연 차질 없이 마무리돼 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구간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등 자영업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홀로 사장이 많아지며 사업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8년 502만 명에서 2022년 723만 명으로 최근 4년간 44%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연소득은 2018년 2,100여만 원에서 2022년 1,900만 원대로 쪼그라들어 4년간 9.3%가 줄었습니다. 평균 소득이 줄어든 것은 배달업 종사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단체 회식이나 이런 고객들이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그런 쪽의 비중보다는 좀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빈도가 늘었고요. 테이블당 매출이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죠.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벌이가 적은 영세업자 구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2018년 180만 원에서 2022년 70만 원으로 61%나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는 같은 기간 7,630만 원에서 7,290만 원으로 4.5% 감소에 그쳤습니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 3천만 원에서 16억 9천만 원대로 오히려 3.6% 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겁니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부의 불평등 또는 재산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로 한정해놓고 보면은 불평등이 상당히 이제 심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설상가상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며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년 사이 50% 늘어났고 다중 채무자들의 연체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성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새 제품보다 저렴한 이른바 리퍼 상품 경매장에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일 낮에도 가득 모인 사람들. 경매사가 물건을 설명하자 하나둘 손을 듭니다. 10,000원 갑니다. 자, 2만. 자, 하이바이브. 이곳은 중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입니다. 각종 생활용품부터 명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건 단순 변심이나 제품의 미세한 흠집으로 반품된 리퍼 상품입니다. 성능에는 이상이 없으면서 새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주 오고 있어요. 뭐 물건도 싸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구입하러 자주 오죠. 경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보고 거래할 수 있는 데다 문제가 있으면 반품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특히 물건을 소개하는 경매사의 재치 있는 입담도 경매장을 찾게 하는 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경매사님들이 재밌게 농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서비스도 주시고 해주시니까 재밌고. 지난 2008년 4조 원이었던 국내 중고거래 규모는 올해는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데 지갑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데다 사용하는 데 문제만 없다면 꼭 새 제품일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 번 사서 금방 이렇게 쉽게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재구매할 수 있고 이러면서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물건들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리퍼 제품을 찾는 발길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설 연휴 애견 호텔에서 지내던 반려견이 업주의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다툼으로 번졌는데 비슷한 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덩치 차이가 확연한 두 개가 꼬리를 흔들며 서로 엉겨붙습니다.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대형견이 한쪽 다리로 중형견의 몸을 누르고 물어버립니다. 물린 개의 목덜미 세 군데엔 0.5cm 크기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애견 호텔에 맡겼다가 업주가 기르는 개에 공격받은 겁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거나 그러면 불안해하고 주저앉고 오줌 실수하고 CCTV 보여달라 돼. 자기가 작동법을 모른다. 지금 에러가 뜬다.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상처를 발견한 반려견 주인은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러 애견 호텔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과 보상 금액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 주인들 사이에 폭행으로 번졌고 결국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상태를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견주한테는 그 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치료비 부분하고 그리고 위로금으로 10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까지는 해줄 수 없다라는. 지난달 대전에 있는 애견 호텔에서도 물림 사고로 반려견이 눈을 심하게 다치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애견 호텔을 비롯한 동물 위탁 관리업자는 개를 크기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등 안전에 힘써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그칠 뿐 형사상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또 동물위탁관리업은 허가제가 아니라서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류들을 잘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그 서류처럼 운영되지 않는데 신고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좀 허가제로 바뀌면은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말할 수 없는 반려견은 피해가 발생해도 경위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애견 호텔이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인력 확충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수원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대형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 안 천장과 벽, 가재 도구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숨진 남성과의 관계를 포함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에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정비소 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커지면서 소방은 한때 담당 소방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경기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건물 외부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폭기 한 대와 드론 10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전폭기 한 대와 순항미사일 1기, 그리고 공격용 드론 12대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 전투를 수행한 공군 부대에 감사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전선에서도 러시아군 공세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지역의 방어군이 러시아군 공세를 물리쳤으며 러시아군은 이전 위치로 후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7일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 살레하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독립매체 노바야 가제타 유럽이 보도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발행되는 이 매체는 익명의 구급대원 제보자를 인용해 나발니의 시신이 멍 자국들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나발니 몸의 멍 자국들은 경련과 관련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킨 사람을 붙잡았을 때 경련이 너무 강하면 멍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발니의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흔적이라며 교도소 직원들은 나발니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마도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교도소 당국은 나발니가 지난 16일 산책 후 쓰러졌으며 의료진이 응급 조치했지만 살리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을 추모하는 행사가 러시아 곳곳에서 열리자 러시아 당국이 민심 동요를 우려해 추모 시민들을 가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인권단체 오비디 인포를 인용해 러시아 32개 도시의 추모 행사 장소에서 모두 400명 이상이 끌려가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비디 인포는 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수도 모스크바에서 많이 체포됐고 17일 새벽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만 200명이 넘게 구금됐습니다. 오비디 인포는 각 경찰서에서는 공개된 명단보다 더 많은 구금자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전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는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5천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를 깎아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 나토는 미국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스니커즈 박람회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손에는 금빛으로 번쩍이는 운동화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이름을 딴 웹사이트에서
우리 돈으로 약 53만 원에 판매가 시작된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를 즐겨 신는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e got to get young people out to vote. And you're going to vote and we're going to turn this thing around. This country is not doing so well. 미시간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에선 검은 가죽 장갑과 빨간 모자가 눈에 띕니다. The case is a complete and total sham. It's a sham case. There were no victims, no defaults, no damages, no complaints, no nothing. There was nothing. 지난 16일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맨하튼 지방법원이 무려 4,800억 원의 벌금을 결정한 것에 발끈한 겁니다. 판사에게 막말을 쏟아내더니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며 탄핵까지 거론합니다. Crooked judge, crooked judge. He's a crooked judge. Congress ought to impeach crooked Joe Biden for attacking his political opponent.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당내 유일한 경쟁 상대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4개의 형사 재판을 앞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표심을 자극합니다. But what I do know is he's going to be in court in March and April. He's going to be in a different court in April and May. 집권 민주당은 나토를 깎아내린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나토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지식 부족과 책임 결여를 이해 못하겠다며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NATO is critical to our survival. NATO has held, we have never been able to avoid a European conflict.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나토 탈퇴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몸속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치료하는 초소형 로봇은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죠. 국내 연구진이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에 엔진과 클러치, 로터 등을 모두 넣어 나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선을 맞아 작게 축소된 잠수함이 사람 몸에 들어가 곳곳을 누비기도 하고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초소형 잠수함이 혈관과 뼛속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나노로봇은 SF 영화의 단골 소재지만 실제로 나노로봇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 어려워하는 연구였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엔진이라든지 그 안에 기어라든지 아니면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속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어렵죠.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로봇이 가득 들어있는 액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수십만 배 확대했더니 200나노미터의 동그란 로봇이 보입니다. 자기장이 없으면 가만히 멈춰 있지만 자기장 안에서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로봇의 엔진은 금과 인공 DNA로 코팅된 산화철인데 자기력을 받으면 회전하며 동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엔진을 둘러싼 건 DNA로 코팅된 다공성의 금 껍질인데 로봇 자체가 회전하도록 하는 로터 역할을 합니다. DNA 정보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감지되면 엔진은 로터와 맞물려 함께 회전하는데 마치 엔진 동력을 로터에 전달하는 클러치와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엔진과 로터를 코팅하는 DNA를 편집하면 나노로봇이 어떤 유전자를 만났을 때 작동하도록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nd DNA, as we all know, can be encoded, so it has a certain codable function, and it only responds to specific inputs. 연구팀은 나노로봇으로 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기계적으로 당겨 목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또 회전 운동이 다양한 운동으로 응용될 수 있고 여러 나노로봇의 DNA를 코딩해 복잡한 알고리즘도 구현할 수 있다며 약물 전달체나 질병 치료 로봇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나노로봇을 몸속에서 목표 지점에 스스로 찾아가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답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촉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남해안에 영향을 주면서 이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 남해안에 8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추위 걱정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5도, 대전 10.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2도, 대구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또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고온 형상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병원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진료 공백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밀린 환자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입니다. 환자를 볼모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 췌장암으로 입원한 아내를 돌보고 있는 박홍기 씨. 갑자기 진료 일정이 미뤄졌다는 병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예고된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 때문이었습니다. 뭐 병이 아니고 뭐 응급 환자, 암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고 이런 과정에서 진료가 조금 늦어진 게 대해서 조금 그 보호자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사직서를 냈다며 당분간 못 보게 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환자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제가 내일쯤에는 내일부터는 이제 그만둔다, 못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만 남편한테 했대요. 균이 감염이 됐는데 이거를 제때 치료 안 하면 어떡하지? 아이 설마 지금 내가 그렇게는 위로하고 있지만 남편도 불안해하죠. 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게 의사단체 얘기지만 당장 병상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 병이 없어질까 봐도 무섭고 전화 받고 나서는 좀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의료대란 우려와 함께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의사단체 집단 행동에 명분이 없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수술 연기나 취소 같은 현장 상황을 담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환자나 보호자 대다수는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원을 밝히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료 차질도 현실화한 가운데 아무 잘못 없이 볼모가 된 환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을 약속하는 동시에 절대적인 의사수 확보 없이는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의료 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 의료를 살리겠습니다.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원활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부처별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재옥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등 영남권 현역 의원 8명을 포함한 추가 단수공천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역 가운데 북구 강서구을 김도읍, 해운대을 김미애, 기장군 정동만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해운대 갑에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사하구 갑에서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선 달서구을 윤재옥 원내대표, 달성군엔 추경호 의원이, 울산에선 동구 권명호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경선 지역구 22곳을 발표했는데 대구 수성구 갑 주호영 의원, 달서구병 김영판 의원, 서구 김상훈 의원이 경선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녹색정의당이 불참을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면서 지역구 후보연대와 정책연합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초의 취지를 살려 비례대표 일부를 시민사회와 함께 원외에서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내 진보 정당들의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참여를 공식 요청했던 민주당 연합 추진단으로서는 녹색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 불참이 아쉽지만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녹색정의당처럼 원내 진보 정당들과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연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도 연동형 도입과 연합정치 실현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그대로 살려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일부는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원외 정치 세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3지대 통합 세력인 개혁신당 내부에서 자신의 입당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전 부대표는 어제 SNS에서 이 대표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 지난 13일에 입당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의 배우자니까 똑같다는 식의 주장은 정치적 연좌제와 다름이 없다며 지지자를 지킨다는 미명으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SNS에 입장문을 올려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지만 배 전 부대표는 스스로 주체적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도 전장현의 불법 시위를 옹호해왔다고 맞섰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느냐며 생각을 정정하거나 과거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해야 하는 주체는 배 전 부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앞으로 함께할 분들이 당원과 지지자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길 바란다며 당원 자격 심사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오는 20일부터 이틀가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는데 여당은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올해 안에 국내 전기 승용차 출시를 목표로 인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 중인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찌감치 내연기관을 건너뛰고 전기차에 집중해온 중국 업체들이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지난해 4분기 판매량에서 미국의 테슬라를 앞지른 것이 대표적입니다. 내수 비중이 컸던 중국산 전기차는 이제 세계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e have a 20 to 30% market share at this moment. I think in 2025 for EV only, at least we have a 50% market share. 최대 강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구매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생산해서 또 전기차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값싸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더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화물차나 버스 등 상업용 전기차만 출시됐던 국내 시장도 이제 중국산 전기 승용차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아디 측은 한국이 빠른 성장세와 수준 높은 소비자를 갖춘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형 세단이나 소형 SUV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인증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등에선 아직 역부족이지만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한다면 파급 효과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국내에서 현대기아차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를 책정해서 모델을 투입할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성장세도 가팔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 역시 한층 더 정교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므로 실손보험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 씨가 현대해상 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지급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점,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본인 부담 상한액 부담 책임을 건보공단에 분명히 지우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임대인에게 수십 차례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 완전 장악을 선언했습니다. 무기와 병력에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러시아군이 전선 곳곳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화력을 쏟아부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군에 점령됐습니다.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Центр»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Андрея Мордвичева взят под полный контроль город Авдеев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러시아군이 이번에 장악한 영토 면적은 모두 31제곱킬로미터. 우크라이나군은 1,500명 이상 병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세가 오른 러시아군은 서부와 남부 5개 전선에서 방어선을 뚫으려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등 무기 부족에 2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며 병사 모집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무한 신뢰를 보이며 지원을 거듭 촉구했고 미국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Чи вважаю я, що це зрадницька позиція? Ні, тому що я не думаю, що наш стратегічний партнер може дозволити собі не підтримати Україну. It reminds us why our support for Ukraine is so important, because Ukraine is fighting back heroically against Putin's continued brutality.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지원 의지만 강조하고 실제 지원은 미루고 있는 가운데 격전지까지 내주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초기 몇 달 이후 가장 위태롭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비자 만료 시한을 18개월 연장하고 일, 복지, 의료, 교육 혜택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우크라이나 비자 제도가 적용되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적어도 2026년 9월까지 자국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군사령부는 현재 시간 17일 5차례에 걸쳐 친이란 후티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예멘 지역에서 자위적 공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대상은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 1기와 무인 잠수정 1대, 그리고 무인 수상함 1대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23일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서 미군과 상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후티 반군이 무인 잠수정을 사용하려는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분공실 주임이 한반도의 최근 긴장구조 국면에 관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 주임이 독일 위난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동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주임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는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반성하고 행동을 취해 북한의 합리적인 외교 우려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에 대한 서방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나발니의 추모 장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SNS에 나발니와 러시아 정치 탄압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기억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나발니의 아내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남편 사망 후 처음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율리아 나발나야는 러시아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스타그램에 나발니가 머리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올리며 사랑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와 쿠바가 외교 관계를 맺었죠. 이 쿠바는 니켈과 코발트의 주요 매장지라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형제국 쿠바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북한은 대남 위협과 함께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북 카드를 띄우며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우리의 193번째 수교국이 된 쿠바. 대통령실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 쿠바가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 생산량은 세계 5위, 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4위여서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 또 쿠바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고 미국의 금수 조치로 생필품이 부족해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 발전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이 상당 부분 제한되지만 이번 수교를 계기로 차근차근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 공간 개설 등 우호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형제국 쿠바의 수교로 충격을 받은 북한은 강원 양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부정하고 무력 도발을 위협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 고립을 피하면서 한미일의 대북 공조를 흔들어 보겠다는 복합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일 공조가 뭐 어느 때보다 지금 네. 공고하게 지금 다져진 그런 상태고 북일 관계가 개선되기에는 많은 이제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난관이 결국은 이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그리고 핵 미사일 문제죠. 또 쿠바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아닌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방이동 주택가에서 변압기 설비 고장으로 수십 가구의 전기 공급이 자동 차단됐습니다. 일부 가구는 1시간가량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변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을 1분 만에 재개했다며 설비 진단을 통해 정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커지면서 한때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한 듯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에 8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추위 걱정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5도, 부산 14.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와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동해안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